대한민국의 바다는 상어가 지킨다. 한국형 어뢰 상어 시리즈의 시발점 K744 경어뢰. 1973년 무유도 어뢰 개발 실패 이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바다 환경에 최적화된 경어뢰 개발에 나선 국방과학연구소의 어뢰 개발팀. 그 과감한 도전에 나섰던 당사자들과 함께 국산 어뢰 상어 시리즈의 첫 포문을 연 K744 경어뢰 개발 이야기를 들어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로 양산된 수중 무기체계 K744 경어뢰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정과 어뢰 개발을 주도하셨던 김영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다양한 함정과 해상 무기체계 연구 개발을 수행하셨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해상무기 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신 송준태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태입니다.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K744 경어뢰와 각종 수중무기 체계 개발에 참여해 오신 김의영 연구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의영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수 박사님, 이제 지난번에 돌고래 개발 사업 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독일로 잠수함을 공부하러 가셨다가 귀국하셔서 이제 곧바로 새롭게 창설한 이 진해연구소로 발령을 받으셨죠. 네. 이제 이때부터 잠수함뿐만 아니라 이제 어뢰 개발도 맡아서 임무를 좀 수행하셨는데 당시 이제 어떻게 좀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76년 그 5월 13일 진해연구소로 그 발령을 받고 내가 참여했던 그 과제들은 그 어뢰와 돌고래였습니다. 돌고래는 그때부터 그 준비 작업이 그 시작이 되었지만 그때 어뢰는 이미 그 무유도 직진 어뢰가 거의 시제가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76년 5월 13일에 발령을 받고 8월에 그 과제 책임을 그 맡도록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 결심을 해야 됐던 것은 원래 계획됐던 11월에 이 어뢰를 발사 시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독일에서 수학할 때 독일 해군이 수중 추적 시스템이 있는 그런 시험장에서 어뢰를 시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매우 난감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특별히 여건이 그 바뀌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있는 상황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 발사 방법을 수임아웃으로 결심을 하고 발사관을 그 설계 시작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 방법, 이 발사관이 나중에 돌고래 발사관으로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때 병행해서 그 어뢰의 그 센서들, 그 기술 자료들을 그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기술 자료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마크 44 그 어뢰는 백맥 컨트롤이고 마크 44의 그 선형은 모양새는 직진 어뢰에 적합한 그러한 그 선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진 어뢰로서의 성능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적어도 초기 100m 정도는 직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바로 시험 계획의 세부 시험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국 함대에 소해정 2척, 그다음에 헬기 그 한 대, 그다음에 훈련기 1대를 요청을 했는데 그 한국 함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원래 계획보다 2개월 후인 77년 1월 13일 아주 추운 날씨에 진해만 B구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혜정 그 한 척에 우연에서 발사관을 내리고 거기에서 발사를 하면서 이 소혜정의 그 탐색 소나 기뢰를 탐색하는 소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위로 올려서 어뢰의 초기 운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조금 떨어진 곳에 다른 소혜정을 배치해서 같은 방법으로 어뢰의 그 초기 운동을 관찰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뢰는 세팅된 일정 수심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제 직진하도록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고, 이 어뢰가 어느 수십 미터로 내려가면은 연습탄도에 있는 납을 떨어뜨리고 파워를 끄고 이제 해상에 부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이 어뢰가 그 작동 시간이 6분인데 6분이 끝나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상으로 부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 연습탄도에서 물감을 진행하면서 계속 흘려보내서 헬기하고 그 훈련기에서 공중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뢰를 발사했을 때 육안으로 또 그 다음에 발사함의 소나로 처음 직진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사라지고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참 길고 어려운 탐색 작전이 시작이 됐는데, 그 소혜정, 소혜함 한 척하고 UDT 대원들이 저희한테 작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혜함이 이제 그 탐색을 해서 어뢰하고 비슷한 게 나타나면 UDT 대원들이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수심 20m, 25m까지 들어갔다 나오면 바로 코피가 터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미안하고 참 감사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10여일 동안 탐색한 다음에 결국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진해 연구소에 가서 어뢰 사업을 맡고 처음 시도한 그 어려운 그 과제를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공을 못하고 그런 고생을 많이 한 스토리입니다. 예. 아이고, 지금 잠깐 들어봐도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제 KT-75 이제 무유도 어뢰가 이제 결국 이제 실패로 이제 끝나게 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중요한 도전으로 또 새로운 의미를 또 갖게 됐는데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해군에서는 어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대처가 또 궁금한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그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는 가운데 결국 추측이지만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막44 어뢰를 음향부를 빼고 조종부를 수정을 해서 직진 어뢰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하다. 두 번째 결론은 수중 시험장 없이 새로운 어뢰를 시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 부담률이 크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이때 군의 소요가 막44 어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막44 어뢰를 국산화하는 소요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DD는 막44 어뢰의 음향부를 제외하고 기타 부분, 다시 말하면 몸체, 추진부, 조종부 등을 국산화하는 것으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송 박사님, 예. 저희가 이제 지금 무유도 어뢰 개발에서 이제 경어뢰로 개발로 전환되는 과정을 지금 이제 듣고 있는데요. 우선 궁금한 것은 이 무유도 어뢰하고 이 경어뢰 기술적인 차이를 조금 알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이제 경어뢰의 음향부와 추진체, 제어부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상적인 이제 어뢰는 수중에서 표적을 탐지해가지고 자력으로 추진을 해서 그 표적에 근접하거나 충돌하면서 공격을 하는, 폭발을 하는 그런 수중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어뢰의 가장 최우선적인 임무는 수중 표적을 탐지하는 거겠죠. 근데 그 탐지하는 수단에서 뭐 아직까지도 수중에서는 음파를 다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경어뢰는 잠수함을 이제 주로 공격하는 어뢰인데 이 잠수함이 내는 소음이 어뢰 자체 소음보다 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소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어뢰가 어떻게 하냐면 트랜스듀서, 음향 탐지구에서 소리를 내서 잠수함을 막고 들어오는 반향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방식을 능동 음향 탐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부가 이제 트랜스듀서가 어딨다고 해서 유도 제어부에다 그걸 넘겨주게 되면 이제 그 넘겨주는 게 거리에 어디 있다, 속력은 얼마다, 방향이 어디다라는 그 표적 정보를 넘겨주면 유도 제어부가 이 어뢰 뒷부분에 추진체 보고 명령을 합니다. 몇 도로 살을 쳐서 몇 나트로 가라. 그러니까 음향 탐지부와 유도 제어부가 없으면 어뢰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무유도 어뢰라는 건 무엇이냐? 그 음향 탐지부도 없고 유도 제어부도 없는 어뢰가 무유도 어뢰입니다. 근데 2차 대전까지는 그 어뢰가 주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건 가냐면은 유도 기능도 없고 탐지 기능이 없으니까 발사 이전에 항로를 이미 설정을 해놓고 쏘게 되면 그 자이로가 있어서 그 쏜 방향대로 직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오는 걸 보고 회피하거나 아니면 요격을 하면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발을 동시다발로 앞뒤로 쏘는 방법, 또 아니면 패턴을 직선으로 하되 지그재그로 가게 하는 방법, 또 그런 것이 연구가 돼가지고 직진 어뢰라 할지라도 상당한 전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또 1982년 포클랜드전에서도 영국 잠수함이 쏜 그 어뢰가 직진 어뢰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진 어뢰라 하더라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력으로 가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추진 동력인데, 어뢰가 상대방 표적을 잡으려면 이제 뭐 정설로 50% 정도는 더 빨라야만 잡을 수 있다, 상대를. 그런데 이제 디젤 잠수함이 지금까지도 약 20나트니까 어뢰는 경어뢰는 약 30나트면 충분한 거죠. 그런데 핵 잠수함이 이제 출현하고 나서는 그것이 보통 30나트입니다. 순항이. 그러니까 최소 45나트 이상은 되어야만 이제 적 잠수함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경어뢰, 첨단 잠수함, 선진국의 잠수함은 전부 50나트급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도 45나트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 박사님, 이제 앞서 전 설명해 주실 때요, 이제 국산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이제 음향부를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처음 하는 이 경어뢰를 사업을 좀 앞두고요, 이 국산화율을 당시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 것 같은데 우리 수준으로 봐서 그것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당시에 미국의 도움은 좀 없었는지 어땠습니까? 실제로 실물만 보고 그놈을 따라서 만든다는 거 힘든 일이죠. 근데 다행히 미국과 그 자료교환 협정 DEA, Data Exchange Agreement가 그 협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DEA의 부속 협정으로 어뢰 분야가 책정이 됐는데, 그때 내가 ADD의 프로젝트 오피서가 되고, 이제 카운터 파트로는 미국 워싱턴주 키포트에 있는 미 해군 수중 무기센터와 또 뉴 런던에 있는 미 해군 수중 시스템 센터 두 군데가 우리의 카운터 파트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DEA와 하면 둘이 서로 그 협정만 맺으면, 합의만 되면은 직접 모든 자료를, 기술 자료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크 44 DEA의 그 도면 그리고 그 스펙 이런 것들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산화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죠. 근데 뒤에는 어떤 그 한쪽만 주어서는 그 활성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A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대신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음향부를 연구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자료 교환 협정이 그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어뢰 개발팀이 이제 마크 44를 모방한 이 경어뢰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김용 연구원께서는 이제 당시 이제 시제품 제작에 실무를 담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실제로 우리가 좀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당시 국내 이런 작업이 가능한 업체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뭐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마크 44 그 경어뢰 구성은 탄두부를 제외해서 부체계별로 살펴보면 음향탐지부, 앞에서 음향부라고 김영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음향탐지부, 유도제어부, 추진부, 몸체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음향탐지부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FMS 구매를 미국을 통해서 FMS 구매를 해서 확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국내 개발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유도제어부는 대한전선에서 맡았고요. 지금은 그 회사는 없어졌지만 대한전선에서 맡았고 몸체부에서 FRP 몸체는 현대합성, 지금 현재 강남조선입니다. 강남조선이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주조로 만들어진 후부 몸체는 서울 엔지니어링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부에 있어서 추진 전동기는 현재 만도기계, 그러니까 전신은 현대 양행이 되겠죠. 현대 양행에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 기아박스, 추진 축계는 지금 대우중공업, 지금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뢰 개발에 이들 업체들이 처음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열의와 도전 의식은 대단했고 주저 없이 참가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서 앞에서 김영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DA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도면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그 도면에 의하고 그 다음에 현품 대조에 의해서 개발을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도면의 대부분이 전부 다 명시되어 있지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때로는 분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물 대조를 통해 갖고 역추적을 해서 기술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갔습니다. 마크 44 어뢰는 1950년대 개발된 어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전자장치는 수급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 부품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확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 대조립 업체로 그 대한전선이 그 유도제어부 및 대조립 업체로서 참가를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부품을 수급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국가연이 강급해 주는 조건으로 시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연구개발팀은 물론 미국에 파견된 우리 ADD 주재원, 미국 주재원, 그 다음에 회사의 상사 요원들 그리고 오파상까지 총동원을 해서 부품을 수급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난관을 거쳐갖고 결국은 제작을 해서 각 부체계 제작 업체에서 부체계를 납품을 해서 모아놓고 보니 가공치수라든가 누적 오차들로 인해서 조립하기에는 턱없이 여러 가지 무리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출근을 하면 줄하고 사포들을 이용을 해서 갈아내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저희가 1979년 3월 달에 처음 마크 44 모방 시제를 이용을 해서 발사 시험을 하도록끔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량이 2조입니다. 결국은 2조를 처음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국내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좀 간단하지만 아무리 미국에서 DEA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아마 6, 7개 되는 이 방사능 업체가 갖고 왔었던 이것들의 기본적인 표준이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을 극복을 하시고요. 결국 성공을 하시게 된 것이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친 끝에 이 모방 제작한 이제 마크 44 어뢰 2발을 이제 시험 발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1979년 3월 미국에서 좀 진행이 됐는데요. 김 박사님, 우선 이제 미국에서 시험 발사를 하게 된 배경과 또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마저 이제 그 1번 어뢰 시험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도 궁금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2발을 시제를 완료를 했고 이것을 시험을 해야 될 텐데 77년 1월에 너무 혼이 많이 나서 다시 국내에서 시험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외 시험 결정으로 그 결정을 내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때 그 DA의 카운터파트인 키포트의 그 해군 수중 무기 센터 그곳에 그 수중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순조롭게 그 FMS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목적은 첫째는 2발 어뢰를 시험하는 것이고, 다음은 그 시험장에서 복잡한 그 시험 절차,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시험하는지 그 시험 절차를 좀 배우자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도 언젠가는 시험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험장에 대한 정보를 좀 얻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1번 발사를 실시했는데, 발사를 한 다음에 이 어뢰가 6분 동안 그 어뢰의 그 동작 시간이 6분 동안을 풀로 이렇게 탐색, 추적, 공격, 재탐색 이렇게 해서 아주 100% 성공적으로 시험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 6분 동안 그 전에 잃어버렸던 경험 때문에 이 6분이 매우 길게 느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더라도 이곳에서 만일에 그 어뢰를 한국에서와 같이 잃어버렸다면은 이제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함정이 동원되고 장비가 동원되고 인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시험 비용이 막 올라갑니다.
다행히 잃어버리지는 않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두 발 중에 이제 1번 올해는 이제 1번, 성공이 네, 됐고요. 맞습니다. 1번. 이제 2차 시험 발사 준비 과정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 김희영 연구원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1차 발사 시험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다는 건 김영수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드높았는데 2차 발사 시험을 위해서 육상 시험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예.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키포트 수중 시험장, 미국 수중 시험장 키포트 요원들이 우리 후보 몸체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적이 나온다고 그러면 후보 몸체가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는 상황이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저희가 한국에서 조립을 해갖고 올 때 마지막에 그 질소를 주입을 합니다. 질소를 주입을 해서 내압을 가하게 되는데 그 누기 시험 과정에서 완벽하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다라고 저희가 자신을 했는데 그런 지적을 받고 보니까 난감했습니다. 예. 결국은 그 지적을 검증하기 위해 갖고 후보 몸체 단독으로 그 수압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수압 시험을 실시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구멍이 뚫려 물이 내부로 스며들었고 결국은 작은 망치로 두드렸더니 커다란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X선 검사까지 통과시켜 갖고 왔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저희가 당황했죠. 결국은 이유는 이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알루미늄을 용해를 해서 녹여서 주물 형틀 속에다가 집어여서 응고를 시켜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주물을 붓는 과정에서 주형 틀 속에서 편향이 돼버렸어요. 균일하게 주물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후보 몸체 두께가 균일하게 되지 못하고 거기에다 미세한 기포까지 생겨서 내압에는 견딜 수 있지만 애압에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뢰는 물속에서 수압을 받으면 결국은 내압보다는 애압에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애압에 의해서 구멍이 뚫리게 되면 물이 내부로 스며들어서 어뢰가 가라앉거나 아니면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보 몸체는 쓸 수가 없었고 대신 1차 시험에 성공한 후보 몸체를 재사용을 해서 2차 발사 시험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두 개 다 어째 두 발 중에서 예. 한 발 그렇게 하고서 예. 호흡체를 같이 붙여서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 박사님 결국 이제 예. 성공이라고 지금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예. 미국까지 건너가서 이제 시험 발사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어뢰 모방 개발은 이제 일단 완료가 된 거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두 발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것은 그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죠. 말씀드린 대로 음향부를 그 빼고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때 아주 돌발적인 그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 미국이 그동안 한국의 막 44를 그 팔지 않았던 것들을 별안간의 막 44를 아주 싸게 운송비 정도로 해서 많은 막 44 어뢰를 한국에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해군으로서는 당연히 이 어뢰들을 사는 게 순리죠. 이에 따라서 그 ADD는 이제 그 목표를 다시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ADD는 이 어뢰들을 이용을 해서 한국 해역, 특히 그 서해 남해의 아주 독특한 천해 해역에 맞는 어뢰로 개조를 하고 또 이 음향부를 완전히 한국 해역에 맞는 한국적인 음향부로 새로 완전히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 전자부는 사용할 수 있었던 이제 최신 그 부품인 TRIC 등을 이용해서 새롭게 완전히 개발하는 것으로 이 목표를 완전히 수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이 천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을 이제 의미하고요. 이제 이 마크 44 어뢰를 천해에서 운용할 때 어떤 좀 문제점이 좀 있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천해라는 개념은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미국과 같은 그 대양 해군에서는 대양 해양 국가에서는 보통 그 130m에서 200m까지를 천해로 봅니다. 그래서 그 요 해안에서 가까운 해역이죠. 다시 말하면 그 대륙동 그 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근거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서해하고 남해는 다 천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는 그 이 수심보다 훨씬 그 낮은 수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별도의 구분이 그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근, 그 연해, 연안, 근해로 나누는데 그 기준점을 30m로 봅니다. 그래서 30m를 기준으로 해서 상천해, 하천해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마크 44가 이제 그 천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마크 44를 이제 수상함에서 또는 항공기에서 이렇게 발사했을 때 뭐 처음에 이제 입수를 하지 않습니까? 입수를 하면은 이게 처음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30m라면은 내려가면서 조금 있으면 바로 해저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또는 해저와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마크 44는 이 내려가면서 타겟을 잡지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타겟을 잡습니다. 탐색을 하는데 그 수심이 15m에서 300m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마크 44의 천해의 문제는 이미 미국도 알고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천해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서해 또 남해 부분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지형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분명히 이 그 작동 오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과제를 또 하나 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음향부를 이제 새롭게 국내에서 이제 개발하는 문제가 남았을 텐데 이 두 가지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나라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소독 연방 국방기술 아카데미에 수학하고 있을 때 그 서독 해군은 그 서독 북쪽의 그 발티해가 우리나라의 그 서해처럼 수심이 아주 낮습니다. 그곳에서 마크 44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그 조정부를 개조를 해서 시험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 그 해군도 월남전 당시 통킹만이 또 천해거든요. 통킹만에서 마크 44의 문제를 이제 시험하는 그런 시험 보고서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해 문제는 어떻게든 우리가 개조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은 그 음향부거든요. 음향부를 이제 음향부의 국내 개발의 개념 목표는 정했는데 이놈을 자체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많은 시간하고 인력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려한 것은 미국하고의 공동 개발을 모색하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키포트하고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니웰 회사가 워싱턴주 시애틀 키포트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애틀에 하니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하니웰 회사하고 접촉이 이루어져서 검토가 이제 되기 시작을 했죠. 이 하니웰 회사는 미 해군이 그때 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마크 46 어뢰의
음향부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이고 또 키포트하고 많은 그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키포트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고 판단했고 또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또 서로 편리하다 하는 그러한 점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면이 고려돼서 그 한의회라고 공동 개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동 개발은 음향부는 그 한의회에서 주가 돼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에 필요한 모든 그 한국적인 한국 그 수역의 음향 자료는 우리가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ADD의 그 연구원들 또 그때 당시 그 금성정밀 지금은 LI 넥스원인데 그때 그 거기에 그 이 연구원들이 같이 그 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기술 전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 특히 그 천혜용 개조는 한국 개혁이 참 복잡하다 보니까 천혜, 춘천혜, 심해로 구분을 해서 발사 전에 사전 세팅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죠.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1, 2차 세계대전 시 무장 중립 후 현재까지 독자적 중립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의 강국 스웨덴. 1996년 스웨덴은 해상 환경과 전장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함정 획득을 계획한다. 신규 함정의 첫 번째 조건은 발트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적합할 것. 두 번째는 덩치는 작지만 효과적인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 맞춰 개발한 함정이 바로 비스비급 초계함. 600톤급 소형 함정이지만 보포스 57mm 속사포와 각각 8기씩의 함대함, 함대공 미사일, 여기에 127mm 로켓 발사기와 400mm 어뢰 발사관을 장착해 대함, 대잠전, 대기뢰전은 물론 기뢰부설, 해상경비 등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좁은 바다에서 다양한 위협에 맞서야 하는 스웨덴에겐 최적의 전투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함정이나 해상 무기를 개발할 때에는 그 나라의 바다 환경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수중에서 운용되는 어뢰의 경우 더욱 바다 환경에 민감하다. 한국 경어뢰 개발의 모델이 된 미국의 마크 44. 1952년 개발된 이래 미 해군은 물론 한국 해군에도 배치됐지만 우리 바다에서 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미 해군의 어뢰 운용 구간은 태평양처럼 넓고 깊은 바다가 대부분이지만 한반도 연해는 좁고 얕은 천해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수상함이나 항공기에서 마크 44를 발사할 경우 자망 수심을 찾기 전 해저에 부딪힐 위험이 크다. 이렇게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해상 환경으로 인해 천혜용 경어뢰가 필요했고 국내 어뢰 개발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국산 경어뢰 K744가 탄생한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사업 형태가 한미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로서는 한국에서 개발하기로 한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큰 그 당시 이제 과제였을 텐데요. 송 박사님,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과 함께 굉장히 고생이 좀 많았다고 하는데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K744 경어뢰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 해군이 실제 함정에 탑재해서 운영할 어뢰를 국내에서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향 탐지부만 미국 헌해일사에서 공급을 받고 나머지 부품은 전부 국내에서 제작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술 능력으로는 뭐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당시에는
시행착오 없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부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크 44 경월의 모방 제작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술력이 상당히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유도 제어부의 전자장치, 기어박스, 추진 축계 등은 오히려 어려운데 큰 어려움 없이 다 용이하게 됐고 생산이 국산화가 됐고 그 마크 44 모방 제작 그 단계 때문에 그 K744 경호로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전부 국산화를 아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큰 성과도 이제 얻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힘들게 제작하신 시제품으로 1983년 6월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해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험 장소는 미국 해군 이제 키포트 수중 시험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과정과 또 특별하게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게 뭐 발사 시험장이 없었으니까 미국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총 10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건 앞부분 2회고 나머지 이제 3차부터는 김영수 박사님이 또 직접 나중에 맡으셨는데 그러면 올해 2기를 보내야 되고 10번을 발사해야 되니까 해수전지가 최소 10조, 예비까지 12조. 그다음에 오링을 이제 분해 조립할 때 필요하면 그걸 해야 되니까 오링을 아주 넉넉하게 해서 그건 미리 다 잘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시험팀 요원이 저하고 개발 책임자였기 때문에 음향탐지부의 이제 김웅범, 유도제어부의 이재명, 분해조립과 정비를 맡으셨던 기능장 김정식, 4명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장에 도착해서 막상 해야 될 게 뭐냐면 체계 연동시험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간 거하고 결합을 해서 연동시험을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우리가 이제 제작한 추진전동기가 막 고속으로 회전하면 소음이 막 납니다. 그러면 음향탐지부에서는 그 소음이 거기에 들어가질 않아야 돼요. 그걸 차단해야 되는데 그걸 실험을 하려고 딱 스위치를 넣는 순간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서 아예 그냥 서버렸어요, 전동기가. 또 그걸 또 고쳐가지고 아주 또 해보니까 실제로 음향탐지부가 그 소음의 간섭 효과를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차단하는 장치를 좀 더 보완하는 것 등등 사실은 원인 규명하고 수정 보완 작업이 저희가 아까 2주라고 그랬는데 약 40일이 소요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제 소요해서 그 작업을 했는데 그 왜 그렇게 우리가 그 고생이 조금 있었냐면 그 수중병기센터는 시험 시설하고 장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모든 그 시험하는 자체 또 원인 분석 수정보합은 전적으로 우리 시험요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시험요원들이 아주 유능한 분들이 돼가지고 잘 했고 또 그걸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육상에서의 체계 연동 시험이 그렇게 중요한 줄 잘 몰랐어요. 그 시험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시험 발사하면 뭐 100%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시험요원들이 뭐 옆에 계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김우영 연구원의 노고를 그때 새삼 확실하게 인식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차 발사를 한 게 83년 6월 15일인데요. 이제 다 연동시험까지 끝나서 이제는 최종 분해 조립만 하면 되는데 분해 조립을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발사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뢰가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밀 시험을 합니다. 기밀 시험이라는 건 이제 어뢰에서 공기를 다 빼내고 진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계측기를 달아 놓으면 이 압력이 변화가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는데 아주 작은 그 압력 변화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허용 기준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발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좀 시험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최종 우리가 조립을 끝나고 기밀 시험한 게 저녁 아주 늦은 저녁이었는데 우리 김 선생님, 김정식 씨, 김웅범, 이재명 연구원들이 조립 과정에서 이미 다 지쳐 있었어요. 또 분해하고 조립하려면 몇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침묵을 지키면서 제 이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시 분해할 거냐, 그냥 고할 거냐.
물론 이제 제가 연구원 시절에 있다가 처음 이제 개발 사업을 책임을 맡았는데 개발 책임자의 가장 큰 임무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정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다행히 제가 외롭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분해해서 조립해서 점검하자. 근데 이제 시험 요원들은 이제 비명이 나와야죠. 그런데 아주 모두 웃는 얼굴로 이제 그 작업대로 다시 옮겨서 조립된 어뢰를 다 분해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다 점검한 결과 아주 고무 오링이 여러 개 들어가는데 제일 작은 고무 오링 중에 아주 작은 게 약간 찢어진 게 발견이 됐어요. 물론 교체를 하고 조심스럽게 어뢰 전체를 다시 조립하고 이제 기밀 시험만 남겨놨을 때 그 시점이 막 새벽이 이제 해가 막 이렇게 뜨기 직전에 새벽녘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기밀 시험을 했는데 다행히 압력 저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발사 시험을 1차를 했는데 수밀 시험은 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단지 그 체계 연동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 한일사에서 제작한 음향 탐지부의 그 설계 기사가 이 좌우를 착각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 어뢰가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한 그 수중 시험장이 다버브 베이라고 그래서 그 시애틀 근해의 가장 깊은 만입니다. 자연적인 그 뚝이 수중에 있는데 일로 가야 되는 게 일로 가니까 그 뚝을 부딪혔죠. 그래서 그 시험장에 그걸 건지는 수중 로봇 ROV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건져가지고 이제 원인을 파악하니까 왜냐하면 수중 추적이 되기 때문에 금방 원인을 찾아냈고 아주 손쉽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제 또 3차부터는 김영수 박사님한테 이제 인계를 할 수 있었는데 아주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후에 제가 무기체계 개발에 이제 종사하면서 확실하게 늘 명심하는 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은 부품은 없다. 아무리 작은 오링도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을 하고 그 후에 제가 개발 업무를 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 진행된 발사 시험으로 이제 끝이 난 게 아니죠. 기술적인 성능은 이제 입증이 됐지만 실제 이제 전력화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해군이 주관하는 군 운용 시험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김희용 연구원님, 그 당시 이제 K744 운용 시험 잘 통과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잘 통과했습니다. 예, 기술 시험과 달리 운용 시험은 군 주도로 주어진 작전 환경에서 요구되는 어뢰 작전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K744는 심해용인 마크 포리포 어뢰와 달리 천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역에서 천해 또는 심해에서 활동하는 적 잠수함을 탐지해서 탐지된 적 잠수함에 어뢰를 발사를 하면 발사된 어뢰가 적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탐지, 추적, 공격하는 어뢰 작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최소한 적 잠수함, 어뢰 발사 함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운영 시험을 위해서는. 근데 당시 선진국에서는 어뢰 발사 시험을 하기 위해서 어뢰 운영 시험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보유 잠수함을 사용하거나 잠수함의 안전 때문에 모의 음향 표적, 다시 말씀드리면 잠수함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음향 특성을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의 표적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저희에게는 장보고 같은 재래식 잠수함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아마 있었더라 그래도 안전상 이유 때문에 아마 사용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대신 그 모의표적 음향기를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의표적 음향기를 저희가 대여를 해서 그것을 통해 갖고 운영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사함정은 지금은 퇴역을 했지만 DD급이라고 구축함이 어뢰를 발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각 해역에서 저희가 운영시험을 실시했는데 동해에서는 심해, 춘천의 어뢰 작전 능력을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남해에서는 천해 작전 능력을 평가를 해서 성공대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K744는 우리 해군 함정에 실제로 탑재가 됐고요. 우리 해군 전력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이제 세 분의 이 그 패널께서는 이 경어를 만드는데 정말 주역을 담당을 하셨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남다른 또 감회를 갖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 이제 K744 경어뢰가 우리 해군 무기 체계 발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평가를 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김의용 연구원께서 시작을 해주시죠. 무유도 직진 어뢰 개발에서 급선회해갖고 마크 44를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을 거쳐서 K744 어뢰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15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저희 실장님으로 두 분을 모셨는데 김명수 박사님, 그다음에 송준태 박사님 두 분이 당시에 적절한 시점에 기술적인 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갖고 최선의 결단을 내려주신 덕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는 못했지만 하면 된다라는 개척 정신으로 그 당시 연구개발 시험평가에 불철주야 온몸을 던졌던 김응범 연구원 그리고 그의 연구원들의 노력이 없이는 마크 44 및 K744 개발은 불가능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 열악한 방산 환경에서 하면 된다라는 신념으로 시제 개발에 참여해 주었던 마크 44 개발 당시 대한전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방산업체 여러분들 그리고 K744 개발에서 오늘날 LIG 넥스원의 전신인 금성정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방산업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송준태 박사께서. 네. 뭐좀 그러니까 K744 경어뢰가 개발이 성공한 가장 큰 성과는 어뢰 체계라는 그 시스템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K744 경어뢰 개발로 끝나지 않고 연이어서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한 중어뢰, 첨단 경어뢰를 국내 독자적 기술력으로 개발해서 또 양산해서 현재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운영하고 있는 그 어뢰는 세계 최고 수준하고 거의 같다.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국내에서 생산된 어뢰의 지금 수출이 거의 성사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그 우리나라 방산 수출 비중이 이제 선진국처럼 높아지는데 그 어뢰가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운이 좋게 K744 경어뢰 개발에 이제 참여하게 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기회에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성공의 배경의 하나는 개발 주관하는 국가연, 또 실제 설계 제작을 담당하는 방산업체, 또 개발 착수 이전의 선행 연구 단계에서 이론적 연구와 실험을 해주는 대학과 다른 그 전문 연구소들이 정말 한 몸처럼 이렇게 잘 협력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 체제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잘 앞으로도 유지 발전돼서 더 많은 그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박사께서. 우리의 어뢰 개발 노력은 처음에 그 무유도 직진 어뢰를 시작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 마크 44 모방 개발을 거쳐서 K744를 성공적으로 이뤘습니다. 이 성공의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 해역은 아주 독특합니다. 천해, 준천해, 그 다음에 심해 이런 독특한 해역에서 아주 그 우리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뢰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해군 전력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하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음향부의 설계, 제작 그 기술을
ADD 또 업체인 금성정밀에 이것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그 복잡한 그 시험들을 통해서 그 시험 절차에 대한 지식하고 노하우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그 해상 시험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해상 시험장 건설에 아주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 K744 성공이 베이스가 돼서 다음에 이어지는 그 백상어, 청상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어뢰 개발의 그 기술 능력은 세계 수준에 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